네, 이어서 허브 트랜스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허브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지만 오늘은 라인하고 서클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우선 라인 이퀘이션은 뭐 간단한 거죠. 그래서 y equal kx 플러스 d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라인을 표현하는 이퀘이션이고 k는 슬로프, 그다음에 d는 인터셉트에 대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P1, P2라는 게 있고 만약에 이게 동일한 라인에 걸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k하고 d 값은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 위에 점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y1은 kx1 플러스 d, y2는 kx2 플러스 d라는 형식으로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선을 구할 수 있고 이때 x하고 y 값이 결정된다 그러면 k하고 d 값도 결정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브 트랜스폼에서는 조금 더 다른 형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이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브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어땠죠? 스타트 포인트 x, y, x1, x2, y2, y1, y2, x1, y1, x2, y2의 두 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엣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엣지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뭔가 값을 찾는데 이 값을 찾는 방식을 우리가 k하고 d를 찾는 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죠? k하고 d를 찾는데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k하고 d를 다른 도메인으로 펼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점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P0라고 하는 점이 있고 얘를 기준으로 기울기에 따라서 L1, L2, L3, L4와 같은 형태의 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K 값에 따라서 슬롭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점을 지나고 있는 형태의 K의 다양성과 D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K가 결정되면 D가 결정이 될 거고요. 만약에 거꾸로 D가 결정되면 K가 결정되는 형상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개가 페어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여러 개의 선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각 선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선택지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보는 입장을 원래는 XY를 변수로 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KD를 변수로 놓는다 라고 하면 상황이 변경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이 있는데 선을 그어 놓고 선들 중에 점들하고 겹치는 선들의 개수를 만약에 세운다 그러면 그걸로 선을 찾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포인트들은 몇 개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끼리의 조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 조합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선을 긋고 두 점들 사이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동일한 기울기 하나 놓고 그 위에 지나가는 점들을 카운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포인트, 그러니까 XY를 1,1, 1,1이라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점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였죠? Y equal KX 플러스 D. 그 상태에서 Y는 1, X는 1. 자, 1 equal K1 플러스 D. 그죠? 그러면 우리가 D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메인을 D와 K, K와 D인 도메인으로 만약에 바꾼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똑같은 우리가 XY라고 하는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파라미터 스페이스인 DK의 어떤 영역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표현하게 되면 아래 그림의 왼쪽과 같은 이미지 스페이스, 즉 점 1,1이라는 게 가지는 게 L1, L2, L3, L4였는데 이걸 바꿔서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X축을 K로 놓고 Y축을 D로 놓는 형태, 즉 K와 D가 변수인 형태로 바꾸게 되면 지금 뭐였습니까? 1,1을 지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D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는 값이 결정이 됩니다. 즉 D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방향으로 반대로 내려가는 그림이 오른쪽과 같이 그려진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잠깐 생각해봤죠? 뭐지?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바꾼다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XY라고 하는 게 변수였고 언제든지 그 값이 상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KD가 우리가 상수라고 생각했는데 이 KD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그 순간 상수가 아닌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Y를 고정시켜 놓고 그 상수였던 변수를 산수였던 KD를
우리가 변수로 바꾸는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지금 DK를 한정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다시 표현하면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5개의 포인트가 존재한다라고 해봅시다. 1,0, 1,1, 2,1, 4,1, 3,2 이렇게 5개 점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우리가 처음에 뭐였죠? 1,1을 가정하고 시작을 했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라인을 그린다. 즉 우리가 각각의 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바꾸고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건 y는 0, x는 1입니다. 그 0 이꼴 1k 플러스 t 그죠? 수식으로 표현하면 d 이꼴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0점을 지나는 마이너스 1의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림에서 오른쪽에 맨 끝에 오른쪽에서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1,0이라고 하는 점이 오른쪽에 그 기울기로 되어 있는 여러 선들 중에 맨 아래쪽에 있는 선이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지고 K와 D는 0의 지점을 지나는 0,0을 지나는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1,1이라는 걸 넣어볼게요. 1 이꼴 K 곱하기 1 더하기 D가 됩니다. 그래서 D 이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니까 똑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스타트하는 포인트는 자, K가 0일 때니까 K가 0일 때 1이라는 지점, 0,1이라는 지점을 지나는 형태의 선분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거를 그리면 자, 2,1인데 1 이꼴 2k 플러스 d, d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른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얘도 0,1을 지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번에 4,1에 대해서 넣어보면 1 이꼴 4k 플러스 d, 얘도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자, 0,1이라는 지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4만큼 더 가빠른 형태의 그 1차함수가 그려집니다. 3,2는 2 이꼴 3k 플러스 d, d는 마이너스 3k 플러스 2 그죠? 자, 얘는 2라는 지점을 지나가는 가장 위에 있는 선과 같은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차하는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차하는 점들이 많은 걸 기준으로 보면 어떤 점은 2개, 그죠? 어떤 건 하나, 어떤 건 2개, 어떤 건 3개, 어떤 건 4개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축을 제외하고 나면 3개가 지나가는 게 제일 맞는 거네요. 그죠? 축을 제외하고 나면 3개 지나가는 게 제일 많은 거기 때문에 이 3개인 지점을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0,1과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2개의 좌표로 귀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은 그죠? 3개의 점을 지나가는 선분을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려보면 그죠? 0, K가 0이고 D는 1이라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0, 1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 결국 y 꼴 1 그죠? 그냥 x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y는 1인 값으로 표현해서 수직인 선으로 그린 것과 동일하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자, 1, 마이너스 1은 y 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1이고 자, 우리가 그 시작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인 점으로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자, 기울기가 1인 형태 3개의 점을 지나죠. 1, 0, 2,1, 3,2라고 하는 3개의 점을 지나는 형태의 직선을 그리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모을 때 점을 교차하는 게 2개냐, 3개냐, 4개냐를 카운트해서 가장 많이 교차하는 점을 뽑으면 그 개수만큼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선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가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이미지 스페이스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한 점을 그래서 여러 점을 지나는 선분을 쉽게 구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파라미터 스페이스하고 이미지 스페이스를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라인을 표현하게 되면 이거에 교차해서 이미지 스페이스를 표현할 때, 즉 우리가 표현하는 점이라고 하는 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라인으로 표현됐고, 그죠? 우리가 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파라미터 스페이스는 점으로 표현됐습니다. 즉 포인트는 라인으로 표현되고 라인은 포인트로 표현되는 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기 훨씬 수월한 방향으로 바꿔주고 다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 되는 이런 형태의 값을 가지는 게 허프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처리에서는 주로 도메인을 바꿔서 처리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도메인을 다른 도메인으로 보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변환시켜서 또는 찌그러뜨려서 아니면 늘려서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형상의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허프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럼 몇 개가 겹치는지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카운트하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스페이스에 있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바꾸고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어떤 라인을 그릴 때 이런 매트릭스 어레이 형태의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레이 형태에다가 각각의 라인에 대한 것들을 그려놓고 만약에 중첩에 두 번 지나간다, 첫 번째 라인 지나간 거 두 번째 라인이 또 한 번 지나간다 하면 그 값을 어큐뮬레이션을 시켜서 카운트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 선이 지나가더라도 각각의 선에 대해서 어레이에 값을 채워넣는 것만으로 몇 개의 선분이 지나가는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 라인을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X축을 기준으로 X축에 따라서 변화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게 기준을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X가 하나 증가할 때 건너뛰는 정보가 없습니다. 항상 붙어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 한은 어쩔 경우에는 라인이 두 개가 교차함에도 불구하고 교차하는 지점을 체크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우 라인을 하는 데 어떻게 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노 크로싱 하는 게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은 K가 무한대 라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허프 트랜스폼을 이용할 때 헤시안 노멀 폼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헤시안 노멀 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허프 트랜스폼과는 좀 다른 방식을 쓰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쓰냐고 했냐면 우리가 y kx 플러스 d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버티컬 라인을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쓰냐면 레디우스 r가 세타라고 하는 앵글과 우리가 그 거리라고 반지름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헤시안 노멀 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선분이라고 하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분을 그린다고 했을 때 y kx 플러스 d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번에는 세타하고 r 값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는 r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x, y를 지나는 선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r은 이제 네거티브가 허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마이너스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게 벡터라고 생각하면 반대 방향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타 값은 90에서 마이너스 90까지, 즉 우리가 볼 때 오른편에 항상 있게 한다라고 가정하면 자, 우리가 반대되는 방향을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하면 어쩌면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방향을 가지고서 B와 같은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PQ라는 게 우리가 주어져 있고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R 코사인 세타하고 R 사인 세타를 가지고서 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니까 얘를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P, 사인 세타는 R분의 Q, 그래서 PQ라고 하는 두 점을 R하고 세타에 표현할 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그레디언트 라인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XY가 있고 PQ가 있는 거죠. 자, 그럼 X축만큼의 변화는 뭡니까? X-P고 Y축으로 변화는 뭡니까? Y-Q, PQ가 아래에 있다고 가정하면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기울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PQ는 뭐였냐면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PQ 값은
자, 우리가 r 사인 세타와 r 코사인 세타를 대응해서 전체적 기울기는 자, x r 코사인 세타분의 y r 사인 세타.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했죠? 자, 여기라고 표현한 상태로 놓고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탄젠 세타라고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저기 주어지고 있는 세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에 어떻게 됩니까? 90도를 넘어간 형태의 값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기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분을 연장해서 긋고 걔를 90도 돌리면 지금 녹색으로 된 선분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원하는 건 뭐냐면 자, x축과 나란히 되는 축을 하나의 그 PQ를 지나는 선을 그리면 그 선분으로부터 y축으로 이제 녹색 선을 따라서 기울기가 되는 형태 값이 되어야 되고 그 아래 그러니까 90도 반대쪽에 있는 값이 세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그 삼각형을 그렸을 때 기울기에 해당되는 세타 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세타 값을 구한다 그러면 90 마이너스 세타 값이 됩니다. 그 90 마이너스 세타 값이 되는 건데 이 90 마이너스 세타 값을 우리가 다시 다르게 표현해주면 탄젠 세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탄젠 세타분의 1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y-q분의 x-p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주면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탄젠 세타인데 탄젠 세타에 대한 거를 탄젠트 90-세타 하고 마이너스 탄젠 세타분의 1하고 두 개가 같다라고 같은 거죠. 같은 값인데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전체적 기울기를 구하는 값에서 자, x-r 코사인 세타분의 y-r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기울기라고 했던 거고 이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탄젠 세타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탄젠 세타분의 1이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탄젠 세타분의 1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하고 같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그레디언트 라인에 대한 수식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퀘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y-r sin 세타 전체 나눠서 이걸 나누기 x-r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나누기 sin 세타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수식을 양쪽으로 곱해서 풀게 되면 y sin 세타 마이너스 r sin 세타 제곱 플러스 이꼴이 되고 마이너스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형식으로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되는 걸 양쪽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y 사인 세타 플러스 x 코사인 세타는 r 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r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r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값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1이 돼서 결과적으로 y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x 코사인 세타는 r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 xy에 대한 값을 세타와 r이라는 값으로 새롭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앞에서 기억해줘. KD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메인으로 보냈고 그 도메인에서 값을 계산할 수 있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xy의 값을 상수로 보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상수인 거고 아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아니고 세타하고 r 값은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가능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타 값을 여러 개를 줄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이 두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그 해시안 노멀 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HNF라고 하는 이 해시안 노멀 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의 캔디데이트 씁니다. 통상적으로 이 네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0도, 90도 그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가 이 경우에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경우를 놓고서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2,0, 1,1, 2,1, 2,3, 2,3, 4,3, 3,4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각각에 대해서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를 하는 형식으로 변경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 해보자고요. 자,
지금 현재 세타 값이 결정되는 거죠. 마이너스 45도, 0도, 45도, 90도. 그러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값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XY에 대한 매트릭스 연산 과정을 R 값하고 비교해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XY가 주어지고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고 각각을 구하면 테이블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세타 값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보여져 있는 테이블 값들은 다 R 값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에 마이너스 45도를 하면 R 값은 11.4라고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뭘 하게 되냐면 각각의 수치, 자, 1.4, 0.7 뭐 이런 값들이죠. 이런 값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큐뮬레이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5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4가 되는 게 몇 개냐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1.4는 자, 한 개, 그죠? 마이너스 0.7이 되는 거 두 개, 그죠? 그냥 플러스 0.7은 두 개, 1은 없습니다. 1.4 한 개, 2는 없고요. 2.1도 없고 2.8도 없고 쭉 없는 상태가 되고, 자, 0도일 때는 1이 두 개, 2가 세 개, 3이 하나, 4가 하나. 자, 45도일 때는 1.4가 두 개, 2.1이 하나, 2.8이 하나, 그 다음에 3.5가 하나, 4.9가 하나. 90도는 0, 1, 3, 4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진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어떤 값이 제일 많이 나타났는가를 보면, 자, 3이라는 값이 제일 많이 나타났죠. 즉 3이라는 값에서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0도이고 그 다음에 R 값은 2 값을 가지는 경우가 제일 크다. 즉 x 코사인 제로 플러스 y 사인 제로는 0, 그죠? x는 2 이런 형태의 값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 값을 가질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일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두 개의 선분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개의 선분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이었고요. 기울기가 45도, 마이너스 45도, 0도, 90도였는데 45도, 마이너스 45도는 없고 90도가 0도인 지점에서 지금 세 개가 있었기 때문에 0도인 지점, 즉 수평으로 그려진 거 하나, 자, 수직으로 그려진 거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많은 것들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XY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바꿔주는 형상이 만들어지고 나면 오른쪽과 같은 아래 그림에서 B와 같은 형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점들이 교차하는 지점들을 이렇게 몇 개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A, B, C, D, E 해서 5개 정도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점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라는 값을 이용하게 되면 근사한 검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지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드린 것도 사실은 그런 경우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점이 기울기 안에 딱 붙는 게 아니고 기울기보다 살짝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는 경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 이렇게 약간 점들이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형태의 값을 가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4개의 라인은 4개의 포인트로 이렇게 집결된다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노이즈가 낀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하는 점은 점 하나였는데 이 점 하나를 딱 집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뭘 하냐면 노이즈라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스트레스 홀딩 하거나 논 맥시멈 서프레션이라고 하는 NMS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주변에 필요 없는 값들 내지는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은 값들을 제거하는 방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걸 수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홀딩 같은 경우 어떤 값에 일정 이상, 5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값을 해버리면 주변에 있는 값들을 많이 지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시면 A, B, C, D가 있죠. 자, A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표현한 거고 C가 여러 가지 노이즈한 환경에 대한 거고, 실제적으로 B가 보시면 맥시멈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맥시멈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홀딩 건 겁니다. 스트레스 홀딩 걸어서 불필요한 거 다 지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점들이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경우가 있죠. 통상적으로는 이런 뭉쳐져 있는 현상들을
어떤 점들 주변에 정상 주변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유사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게 정확한 점으로 매칭되는 게 아니고 근처로 매핑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개의 점으로 나타내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계산한 방법으로 NMS, Non-Maximal Suppression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주변에 있는 값을 보고서 내가 더 크면 계속 있고, 만약에 내가 더 작으면 그냥 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여러 점들이 같이 있을 때는 묶어서 그냥 한 점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스트레스 홀딩 다음에 이걸 적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방법, 즉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클에 대해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서클은 우리가 로우라는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P라고 하는 점, UV에 해당되는 P라는 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클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엘립스 같은 경우는 A, B,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것에서 각도, 전체의 기울기와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기울기와 그 다음에 X축으로 길기와 Y축으로 크기라고 하는 두 개의 축에 대해서의 크기를 가지고서 이런 일립스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때 보통은 우리가 그 원점인 x로부터 전체적으로 그 원 같은 경우 x축 차이, y축 차이를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차이가 항상 로 제곱만큼 가는 게 이제 보통 서클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서클에 대한 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서클 표현할 때 x바, y바, 로 이 세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u-x바 제곱 플러스 v-y바 제곱해서 로 제곱 이렇게 표현해서 쓰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전체적인 값이 도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다 똑같이 아까와 같이 브루트포스처럼 그냥 무작정 다 해볼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적용해보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이스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 개의 점이 있고, 세 개의 점이 우리가 점을 기준으로 각각을 연결하는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각각이 점을 가지고 그렸을 때에 어떤 서클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꾸로, 그죠? 각각을 중심으로 놓고 서클을 그리게 되면 이들이 만약에 동일한 거리에서 만나는 점이 생기면 오른쪽과 같이 세 개의 서클이 모여서 한 점에 교차하는 점이 발생하다가 탈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자, 그 반지름 R이라는 값을 우리가 거꾸로 증가시켜 보자는 거죠. 여기서 로에 되는 거죠. 로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게 되면 혹시라도 이렇게 중첩되는 점들이 몇 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 점들을 세서 그게 가장 많은 포인트를 찾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 점들을 지나는 원을 찾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임플루먼트인데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네 개 지금 점이 있는데 각각의 점에 대해서 레디우스를 점점 키웁니다. 적은 것부터 점점 키워가면서 그들 사이에서 중첩되는 점들을 찾아내고, 중첩된 점들이 있을 때 그 중첩된 점이 몇 개냐. 자, 두 개의 점에서 이렇게 겹치게 되면 당연히 두 개가 겹쳐서 두 점이 계속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 점 이상이 만나는 형태의 서클을 찾는다 그러면 최소한 세 점이 동시에 만나는 지점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딱 끝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지점 이후로부터는 사실은 다시 만날 일이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 점에 대한 서클을 찾아내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게 허프 트랜스폼을 이 서클에다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일립스에다 그러면 적용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쓰는데 파라미터를 5개를 둡니다. 아까와 좀 다르죠? 우리가 다른 게 X바, Y바, RA, RB,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3개의 값 5개, XY에 더해서 5개를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레디우스를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이것들을 잘 적용해서 쓰는 걸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디멘전이 커지기 때문에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런 형태의 것들을 쓰게 되면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냐면 템플릿 매칭을 그냥 씁니다. 이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런 허프 트랜스폼을 쓰기보다는 템플릿 매칭 과정을 해서 쓰는 게 이제 허프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매칭 관계를 잘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뭘 배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코드를 어떻게 디텍션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주로 배우셨고, 그거를 조금 더 연장시켜서 라인 디텍션 하는 법, 서클 디텍션 하는 법,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엘립스를 디텍션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엘립스 디텍션 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더라. 사실은 메모리가 많고 컴퓨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쓸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허브 트랜스폼에 대해서 잘 배워봤습니다. 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턴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